안녕하세요. 큐레이터의 임영섭입니다. 어느덧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의 새로운 솔루션을 찾다는 대주제를 놓고서 포럼을 진행합니다. 총 6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인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순 포럼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시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산업안전의 산증인으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사람에서 상임고문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 포럼을 이끌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12차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은 재단법인 피플의 후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럼에 참여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님, 전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이건태 변호사님,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산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이명섭 재단법인 피플 연구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는 일하는 사람과 그 주변을 파괴함은 물론 그 일터의 생존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중대재해가 국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 중에 하나가 지난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이 법을 운영하는 중후부처 모두 이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적절히 집행하고 정확하게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ESG 경영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과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도 중대재해법의 처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경영자가 처벌받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노동자들 또한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및 이행 등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사업장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기술 진보로 AI 등 첨단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고 MZ세대의 등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꾸어진 데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 기업 환경이 아주 크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사업장의 생산 방식과 근로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관리의 불확실성이나 부실을 가져와 중대재해 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그 시행에 즈음하여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법을 주무부처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살펴보아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획기적인 중대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해주신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송영중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겸 포럼 공동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주관하시는 이명섭 큐레이터님 및 토론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망과 대응 방안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산재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감독기관이 명령하는 사항의 이행, 그리고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조치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사망재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매우 강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손해액의 5배까지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의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알려졌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은 주제 발표를 생략하고 대신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듣는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학 교수님이십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울산대학교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제정운동본부에 참여하셔서 이 법의 제정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찰에 입문하시어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송의 변호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최은영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님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산재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사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나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의 형량을 높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굳이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정학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지난 1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이제 제가
좀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 물론 시민재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산업재해에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나온 걸 중대재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이제 처벌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런 그 중대재해와 같은 것을 지금까지 대개 이제 많은 경우에 행정적인 어떤 제재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이제 형사범으로 보게 됐다. 그런 입법 태도를 분명히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재해의 어떤 그 통계나 이런 걸 보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년 정도를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그 노동자들의 그 생명, 건강 침해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이런 행정적인 제재로는 막기가 어려운 일종의 범죄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명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 뭐 그 노동의 권리 가운데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노동자가 충분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노동할 그런 뭐 자유와 권리 이런 것이 노동자의 권리로 인식된 건 이미 오래된 일이죠. 세계 인권규약 같은 데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권리로 인식하고 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단순한 그런 뭐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벌이 개입될 수 있는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꼭 형벌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뭐 예방 차원의 국가가 지원을 통한 예방 이런 걸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뭐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안전 의무, 안전 조치 같은 것을 법으로 부과를 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 제재를 하는 식으로 이제 산업재해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갑니다. 근데 이 제재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역시 많은 나라의 경험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그 재해 정도가 중하고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중할 때에는 행정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결국 아주 말하자면 아주 그 질이 나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중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개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이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처벌 또 통계 같은 것을 보면 너무나도 미약한 처벌이 사실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이제 경영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 통계 같은 걸 보면 불과 뭐 전체 사건의 뭐 1점 몇 % 정도가 지금 처벌을 받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도 보면 평균 벌금이 대체로 3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너무 턱없이 미약한 형벌이 부과되어 왔기 때문에 형벌을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이제 안전 문제에 관한 어떤 기본법 같은 것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 또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규정을 보면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자. 그러니까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 법리에 따르자면 결국 안전 의무를 직접 지키지 않은 현장의 행위자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자에 여러 범주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현장 노동자도 해당될 수 있고 안전관리 책임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자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또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현장에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접 행위를 한 그 노동자 그리고 그 노동자를 관리 감독하는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죠. 뭐 현장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처벌을 받았고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대규모의 사건이 났다든지 또는 이제 그 경영자의 책임이 아주 분명한 경우 이런 때는 경영자들이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드물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이 없다거나 또는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의무 위반 행위와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떨어져 있는 기업의 경영자는 그 의무 위반 행위가 일어나도록 자기가 뭐 예컨대 고의로 지시를 했다거나 같이 공동 점검으로 관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을 밝혀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기업 규모가 커져가고 기업 구조가 복잡해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자가 과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책임이 있느냐, 그걸 증명해낼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안법의 그 규정, 처벌 규정 가지고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처음 출발할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기업을 처벌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럼 기업처벌이 산안법에 없었냐 하면 있었어요. 양벌 규정으로 기업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왜 기업처벌법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바로 영국의 그 기업과실치사법을 모델로 했다는 것인데,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행위자, 사람, 처벌받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기업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처벌받는 그 자연인과 관계없이 그냥 기업만 따로 떼가지고 독자적으로 처벌을 해보자. 이게 이제 기업 처벌의 일종의 독립 모델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걸 이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밖에 없거든요. 지금 형사처벌로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벌금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무슨 교도소에 가둬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안 처분이 몇 가지 지금 주장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당초 법안에는 기업에 대한 보안 처분으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규정을 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 빠졌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 법인에 대한 처벌 같은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안 처분도 별로 그렇게 법 체계가 맞지 않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처분들이 다 빠지고요. 지금은 이제 범죄 사실의 공표만 지금 현재 제정된 법에는 남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벌금을 이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선 첫째로는 기업에 대해 벌금을 아무리 부과를 해봐도 기업이 내는 그 벌금이 과연 기업 자신의 재산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업엔 주주도 있고 뭐 채권자도 있고 각종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더 넓게 보면 사실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까지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돈을 내게 되면 많은 돈을 기업에게 대해 부과를 해봐야 결국 기업의 주주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아주 높은 벌금을 부과해버리면 기업이 도산해버리죠. 도산해버리면 이게 이제 과연 이 법이 의도하는 것이 기업의 도산이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살려가지고 안전 의무를 갖추게 해서 이렇게 뭐 고용을 유지한다고, 기업을 이제 더 이렇게 잘 유지시킬 것이냐, 이것을 의도했던 것인데 이게 뜻하지 않게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기업이 도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벌금액을 높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벌금액을 낮추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기업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자고 하는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 이것을 이제 예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이제 형사 벌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영자들에게 벌금도 사실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경영자에게 자유형이 부과될 때는 이제 많은 외국의 사례에 보면 이때는 이제 완전히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이건 지금 기업이 받는 어떤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금전적인 제재라든지 또는 무슨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지금 교도소를 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이익을 얻느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가 설령 기업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법 준수 효과가 그만큼 이제 예방 효과라고 할까요? 법을 준수시키게 하는 강제 효과가 그만큼 강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벌금하고 이중 처벌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이제 있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이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사법의 문제죠. 그 개인들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이중 처벌은 이제 아닙니다. 아닌데 다분히 이제 이 앞에 징벌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시피 이 손해배상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형벌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1년에 벌금과 과징금 뭐 이런 것이 그 이중 처벌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결국 겹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과잉금지의 문제로 봐야 된다. 과잉금지 원칙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본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수를 다 제한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 법은 이제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것을 이제 과잉금지, 그러니까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위에 또 이런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것이 지나친 제재가 아니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수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은 5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경우는 3배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고,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 특별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안전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그거에 대한 진정한 어떤 범죄, 어떤 죄목을 창설해서 그에 따라서 기업이나 또는 최고 경영 책임자를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가 용이해진다. 이게 큰 의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제 그런데 이게 영국의 경우에 보면은 당초 영국에서도 당초 취지는 어떤 기업 자체나 아니면 고위 경영진이 어떤 그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어떤 그 진정한 어떤 그 죄를 묻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도 사실은 대기업의, 물론 거기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개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이 처벌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그 법을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어떤 처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결국 기업의 어떤 책임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기업의 그 독립 모델, 처벌의 독립 모델을 채택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중소규모의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와 말하자면 그 실제 행위가 벌어지는 사람과의 또는 그 현장과의 사이가 훨씬 대기업보다는 이제 좁겠죠. 그 간격이. 뭐 인적인 단계나 구조적인 단계에 훨씬 가깝겠죠. 그러니까 훨씬 그 처벌을, 책임을 입증하기가 이제 더 쉬운데,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처벌 사례들이 이제 상당히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잘 처벌이 되지 않고요. 경영자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영국 산안법에 경영자 처벌이 강화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이 경영자가 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뭐 고의가 있다든가, 뭐 묵인한다든가, 방치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처벌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경영자의 경우에는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대기업법 제법은 지금 이거하고 다르죠. 다른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영국도 그렇고 어떤 의무 위반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경영자가 묵인했다든지 방치했다든지 뭐 심지어 고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경영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은 경영자 처벌의 독립 모델입니다. 그게 아니고 현장 행위자와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현장 행위자가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법은 경영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무 위반 행위가 있으면 물론 그 결과로 이제 중대재해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면 경영자만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얼마나 이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고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으로써 더 복잡해진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수사나 또는 기소 단계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수사 주체가 수사를 할 것이고 또 법 적용에 있어서도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산업재해라는 개념만 있었고 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근로기준법 105조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신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여기서 전담하여 수사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이제 일반 사법경찰관을 배제하고 전속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이제 사법경찰 직무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6조에 의해서 근로감독관 등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6조 2에 1호부터 16호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1호가 이제 근로기준법, 2호가 최저임금법, 16호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16개 법률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른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이런 직무 범위에 들어가는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사법경찰 직무법에 이 근로감독관의 수사 범위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가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는 근로감독관이 전속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게 산업안전보건국가의 그 일관성, 또 그간의 근로감독관 쪽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높은 그 이유에 대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왔는데요. 하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재해 발생했을 때 치르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 이 측면이 이제 하나가 지적됐고,
하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지 관리 감독자들은 처벌을 받지만 대표이사나 최고 경영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왜 그러면 대표이사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되지 않고 실무자들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관리 감독자만 처벌되었는지 이것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주체하고 범행 주체가 사업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조항이 산업법 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그 보면 주체가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조하고 39조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산업법 167조부터 174조인데 이 처벌 규정이 당연히 범행 주체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업주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 사업주가 있고 하나는 법인 사업주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다 법인 사업주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 173조의 양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별 규정에 의해서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에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행 주체로 사업주가 돼 있는데 그 사업주가 법인이다. 그럼 법인을 징역형 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사업주가 법인인데 그러면 아무도 처벌을 못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양벌 규정을 들어가지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직접 행위자를 이 규정에 의해서 각 본조 처벌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 그 다음에 이 양벌 규정 이걸 통합해서 해석해 가지고 그럴 때는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직접 행위자를 각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에서 처벌하고 법인인 사업주는 양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처해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주 법인의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등은 직접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벌 규정의 법리에 의해서 직접 행위자인 안전관리 책임자하고 관리 감독자는 처벌됐지만 직접 행위자가 아닌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는 처벌할 수 없었고 법인만 양벌 규정에서 벌금형이 처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경영 책임자 등, 이 경영사 책임자 등의 정의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자연인에게 법률에 의해서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 경영책임자 등이 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또 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중 개인에게 의무를 주고 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그 의무 위반하지 않은 것과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을 때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의 설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법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 부분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안법이나 모두가 다 산업재해로 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런 사망했을 때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고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이르게 한 것은 과실입니다. 이게 고의범, 의무 위반은 고의, 중대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전문용어로는 결과적 과정범위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이 범죄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인데,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정죄도 의무를 위반하여 치사나 치상, 그러니까 나쁜 결과를 일으킨 부분에서는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사정죄도 과실범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과실범인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은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가 필요한지는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법률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법에서 정하지 않는 의무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사 과정이나 그 적용 과정이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위 경영진에게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여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사람들을 검찰이 기소할 거고 법원에서 판결을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법에 대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명확성 등이나 이런 어떤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법을 과연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형량이 엄청나게 무겁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에 비해서 그러면 더욱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고요. 실효성 면에서.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어떤 현장의 사업장에 관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또 관리 감독자가 선임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어떤 중대재해법이 의율될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전제를 하셨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규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대재해법에도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떤 경영 책임자의 책무로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그게 부여될 건데, 그런 경우에도 과연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현장의 관리 책임자와 어떤 경영 책임자가 다른 법에, 두 법에 의해서 따로 의율될 수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자 이 유연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대략 들어보면 구속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한다, 그런 등등의 대강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또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판도 법률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을 제1호, 제4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상은 세세하게 법률에서 정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인정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의 규모,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서 투입할 인력과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세세히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안전보건각의 법령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만 하더라도 조항이 673조나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 많으며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법률에서 세세히 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내용이 해당 사업주의 능력을 벗어나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게 만들거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모두를 이행하라는 것이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도저히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형량 또는 과도하게 높고 형사책임과 더불어 징벌적 배상까지 둠으로써 위반 행위에 비해서 과도하게 중벌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 의해서 합리적 범위로 규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인력과 예산 투입을 강요하거나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는 비판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의 최일선 전쟁터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해야 될 의무를 정하는 법률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에게 작전, 정보, 병력, 무기, 군수물자 등을 지시하고 지원하는 사령부인 사단장과 군단장이 해야 될 의무를 정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비교 대상 범죄와 형량과 비교해 볼 때 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징벌적 배상 규정 또한 다른 법률에서도 형벌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법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위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이 법이 적용이 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이 이제 기준이 될 텐데 현행 양형 기준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을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양형 기준의 일부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고유한 특성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만의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형법상의 과실치사상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얼마만큼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반영해서 하루빨리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참. 그리고 아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고 경영자 등의 의무하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규정이 겹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겹칠 수 있는 부분, 아까 이게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런 이제 그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해야 될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겹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런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규정 형식이 미숙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서는 그런 규정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의무를 위반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또 처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 적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법 시행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무는 지금 하위 규정으로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고요.
아주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경영자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과연 사업주들이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법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일까 하는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사업주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과 같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등은 현재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 관리자 등이 제대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선임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권한이나 시설,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등의 재해 예방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본사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지정을 해서 적절한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등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외부 기관 등을 통한 정기적인 재점검을 통해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기업의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하는데 기업 측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법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 활동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기업 범죄의 반성과 협력적인 거버넌스 일환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기업에 도입을 했고 기업체가 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등이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조직 구성원의 임무나 권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문서화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의 지속적인 운영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체크리스트나 또는 매뉴얼 등을 개발해서 이를 기초로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안전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검토 및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장 내의 건설물이나 기계 설비,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 책임자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문서화해서 기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전담팀뿐만 아니라 조직 내 모든 부서에서 이러한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강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 성과와 연계된 보상과 처벌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안전보건 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방법들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 등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된 조치 내역이나 또는 보고 내역 등을 모두 기록하고 문서화해서 유지 보관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많은 기업의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민사손해배상의 위험성과 기업 이미지 손실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조성을 통한 산업안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단순히 이런 재해 발생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안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의 비전과 미션을 설정해서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선언화하고 또 슬로건이나 로고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대외적으로 조직의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전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그 영국의 기업과실 시사법에서는 배심원이 기업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하였는가를 살펴볼 때 조직체 내부의 관행과 정책 이런 시스템이 실패를 조장하거나 용인하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리더십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효율이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군요. 근데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대기업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도대체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도 있고요. 개중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CEO가 무조건 징역 간다 하는 좀 다소 과장된 우려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부가 어떤 이러한 좀 우려를 해소시키고 또는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을 하고, 또 과장된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해소하려는 이런, 그러니까 이 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조문이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서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하위 법령 제정 시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내용을 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수범자인 사업주 등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범자들이 수용 가능한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자문을 해주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조사팀을 구성 운영해야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사 등을 선정해서 사업주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를 수행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밀착 컨설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해 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관리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 지원을 해야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의 상황과 또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주 등에게 배포하고, 하위법령의 제정에 앞서 공청회나 포럼과 같은 것을 개최해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등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 절차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그리고 그 적용 방안, 나아가 사업주가 준비해야 될 사항까지 그야말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했던 점, 또 궁금했던 점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토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바로 하위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법은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와 중추신경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하위 규정이 그러니까 뇌와 중추신경이 할 일이 아니고 손과 발이 할 일을 규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수용성에 대한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위 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12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신 세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